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2이고요. 저희는 3D 오브젝트 디텍션과 트래킹을 결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는 누신스로 선정을 하였고, 3D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은 에프코스 3D라는 모델을 선정을 해서 프리트레인 웨이트를 다시 한 번 더 학습을 시켰고요. 그 웨이트들을 퀀타이제이션을 통해 경량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디텍션 모델이 내뱉는 아웃풋을 인풋으로 받는 오브젝트 트래커를 적용을 해서 디텍션과 트래킹을 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는 누신스에서 풀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 그 안에 있는 캠 프론트만 사용을 했습니다. 에프코스 3D가 모노클라 기반이기 때문에 캠 프론트만 사용을 했습니다. 폴더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 잠깐 누신스에서 오브젝트 3D 센터를 2D 센터로 투영하는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신스 구조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샘플 데이터.json에 있는 토큰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JSON 파일에 흩어진 정보들을 추출을 해와야 합니다. 그래서 샘플 데이터.json에 있는 샘플 토큰을 이용해서 샘플 어노테이션.json에 있는 오브젝트 정보들을 추출을 해야 하고, 이고포즈 토큰을 통해서 이고포즈에서 저희 차량의 정보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캘리브레이트 센서 토큰을 이용해서 이 제이슨 파일에서 카메라 인트린직 매트릭스를 포함한 카메라 정보들을 추출해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좌표계는 오브젝트 3D 센터는 글로벌로 되어 있고 저희 차량인 비이클도 글로벌 좌표계로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비이클이 중심인 좌표계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변수가 오브젝트 3D 센터이고요. 글로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다음으로 이 글로벌 좌표계를 비이클 좌표계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카메라 좌표계가 비이클 좌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고 트랜슬레이션은 비이클의 글로벌 좌표계인데 어, 위에서 구한 오브젝트 3D 센터를 이고 트랜슬레이션 다시 비이클 좌표와 이렇게 빼줘서 트랜슬레이션을 구하고 차량의 로테이션 정보를 이용해서 그 트랜슬레이션과 곱해주면 비로소 이제 오브젝트 좌표계가 비이클로 바뀌게 되고요. 그럼 다시 이제 비이클과 카메라의 좌표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다시 오브젝트의 좌표계를 카메라 좌표계로 변환해줍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브젝트 3D 센터가 이제 카메라 좌표계에 있기 때문에 인트린직 매트릭스만 곱해주면 이미지 좌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3D 오브젝트 디텍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프코스 3D라는 모델을 이용을 했고요. 제목이 되게 정직한데 Fully Convolutional One Stage Monocular 3D 오브젝트 디텍션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이런 그림과 같고요. 백본은 저희는 레진넷 50을 사용을 했습니다. 논문에서는 레진넷 100일을 사용을 했는데 그 하드웨어에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레진넷 50을 사용을 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사용을 해서 이 모델 전체를 12번의 F까지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레즈넷에서 중간중간에 있는 피처 맵들을 이렇게 뽑아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는 구조를 4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좀 여러 가지 스케일에 좀 강건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다시 그 피처 피라미드에서 내뱉는 이제 각 헤드들에서 똑같은 이 연산 과정을 통해서 이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 타겟들을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오프셋이라고 하는 이제 X, Y 관련된 값이 있고, 뎁스가 있고, 사이즈 로테이션, 그리고 디렉션 클래스라고 해서 그 앞뒤 방향을 좀 구별해내는 클래스가 하나 더 있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당연히 이제 레이블을 클래시피케이션 합니다. 그래서 모델 학습이 다 된 후에 스레시홀드를 선정하는 과정을 좀 시각화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처음에는 이제 극단적인 값을 통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NMX가 0.8이고 스코어가 0.05, 스레시홀드가 그렇게 되면 좀 낮은 점수들이라도 많이 그려지지만 NMX 스레시홀드가 높기 때문에 IOU가 0.8보다 작지 않으면 다 그려지게 됩니다. 제가 반대로 설명은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값을 바꿔봤고요. 결국에 이제 마지막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값을 통해서 이제 불필요한 그 박스들은 다 지워졌고, 또 필요한 박스들은 이렇게 다시 남아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결과 이미지이고, 이 리포지토리에서 제공하는 그 그림 그리는 그 코드를 수행을 하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클래스와 스코어 그리고 뎁스까지 추가한 시각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3D 오브젝트 디텍션의 결과입니다. 머리값도 좀 정확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 보시면 행인 한 명에게 아직 박스가 두개 쳐져 있는 모습도 있기는 하고, 여기는 행인이 두 명이지만 여기에서 한 명이 아직 예측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폭을 좀 더 많이 돌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팀 발표자 조남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모델 경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고 많은 방법 중에 퀀타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퀀타이제이션이란 모델의 가중치와 활성화를 표현하는 비트 수를 줄여서 모델을 더 작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퀀타이제이션은 플로팅 포인트 32연산을 인트 8연산으로 변환하여 추론, 속도 향상 및 메모리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퀀타이제이션의 종류 및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개를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PTQ라고 해서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입니다. 학습된 모델을 양자화하는 기술로 학습된 가중치와 활성화를 정수로 변환합니다. PTQ는 학습된 모델을 양자함으로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모델의 크기를 줄일 수 있으나 PTQ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양자를 할 수 있지만 일부 모델에서는 정확도가 손실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이라는 양자 학습입니다. 학습화를 할 때 양자를 고려하여 모델을 학습하는 기술로 가중치와 활성화를 부동소수점에서 정수로 변환합니다. 양자화 학습을 통해 양자화된 모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양자화 학습은 모델을 학습하는 동안 양자화 효과를 고려하여 모델을 최적화하기 때문에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화 학습을 구현하고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델 학습보다 더 복잡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구현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이나믹 퀀타이제이션입니다. 동적 양자화라고도 하고요. 모델을 추론할 때 양자화를 적용하는 기술로 실행 중에 가중치와 활성화를 정수로 변환합니다. 여기서 양자화된 텐서는 정수로 표현되므로 일반적으로 원래 부동소수점 텐서보다 더 적은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반대로 부동소수점 텐서를 양자화하면 정보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어, 위에 설명을 보셨으면 이해가 되셨을 텐데 보통 이 전체 세 가지가 다 장점과 단점이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크게 있습니다. 바로 PTQ는 학습된 모델을 양자하는 기술이고 QAT는 학습할 때 양자를 하는 것이고 다이나믹 퀀타이제이션은 모델을 추론할 때 한다는 것인데요. 보이는 듯이 각자 상황에 맞는 퀀타이제이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에폭 12라는 모델의 용량은 에폭 12의 모델 용량은 283.40MB인데 실제로 퀀타이제이션을 했을 때 91.93MB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양자화를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파이토치에서 친절하게 함수를 구현해 놓았고요. 이렇게 한 줄이면은 저희가 쓰는 모델을 입력해서 양자화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이슨 파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저희가 추론을 할 때 아웃풋에 이제 많은 정보들이 담기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값들만 따로 제이슨 파일에 담아서 트래킹에 이제 보내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미지의 이름과 객체 클래스 그리고 2D상의 이미 포인트와 센터 3D 그리고 객체의 스코어 이렇게 담아서 트래킹에 보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트래킹 부분은 장현님이 또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트래킹과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래킹에 대한 개념이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 관련된 영상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객체들 공개한 이후 특정 객체들의 아이디를 부여해서 계속 그 객체들을 쫓아가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객체를 추정한 테스트로 디텍션 과정 이후 연속된 프레임에 나타난 객체를 감지한 다음에 계속 추적하는 테스트를 말합니다. 그중에서 여러 객체를 추적하는 MOT, 멀티 오브젝트 트래킹에 대해서 저희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디텍션을 통해 이제 바운딩 박스의 정보를 취득한 다음에 필터링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프레임 간의 그 객체의 연관성을 예측합니다. 그러한 예측 결과를 통해서 아이디를 부여하고 그 객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트래커의 종류에 대해서 대표적인 몇 개 말씀드리자면 5개가 있는데 뭐 칼만 필터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칼만 필터와 뭐 무양 칼만 필터 그다음에 SORT, 딥 SORT, 바이트 스트랩 이렇게 대표적으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적용하기 가장 수월하다고 판단한 이제 SORT 알고리즘을 선택을 했습니다. SORT는 이것도 약자인데 심플 온라인 앤 리얼타임 트래킹 알고리즘으로 SORT 알고리즘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앞서 말했다시피 디텍션 정보를 취득해서 빅박스 데이터를 얻습니다. 그리고 추정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구현하는데 이제 이 SORT 알고리즘의 어떤 기정사실은 객체가 등속 운동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프레임 간의 디텍션 위치 정보를 토대로 이제 속도와 크기 등을 예측해서 속도 예측 과정에서 칼만 필터를 통해서 이제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화된 정보들과 함께 이제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프레임 간의 그 빅박스가 이동을 했을 때 그 빅박스 간의 IO를 계산해서 트래킹을 진행합니다. 그 IOU를 통해서 이제 IOU 스레시홀드를 만족하는지에 따라서 트래킹한 빅박스의 아이디를 부여하거나 혹은 그런 일정 스레시홀드를 넘지 않았을 때 기존의 아이디를 제거하고 새로 아이디를 부여하는 등의 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선 SORT 알고리즘에서 그 깃허브에서 제공하는 데모를 수행했을 때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SORT 알고리즘은 칼만 필터와 다양한 방식의 모델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로 이제 여러 객체의 영역이 겹쳤을 때 아이디가 바뀌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데모를 돌린 데이터셋의 일부인데요. 프레임 3에서 5까지에서는 이 하늘색 남성분이 이제 2번 아이디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잘 되다가 이제 9번 프레임쯤에서 2번 객체 아이디가 사라지고 11프레임에서는 7번 객체가 다시 할당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저희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같은 사람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제 소프트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는 어, 알고리즘의 구조적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소프트 알고리즘을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에프코스에서 얻은 3D 빅박스 정보를 2D 빅박스 정보로 변환해서 트래킹을 진행해왔습니다. 이후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아웃풋에 나오게 한 거는 이제 3D 빅박스 정보와 연관지어서 시각화를 진행했습니다. 여기 글은 적지 못했는데 이 2D 빅박스를 이제 3D 빅박스로 변환하는 과정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미지상에서 정육면체가 이제 육면체가 나올 때 거기서 픽셀 정보 중에서 최외곽 정보를 통해서 최외곽 정보 XY를 구해서 하나의 이제 2D 빅박스로 저희가 정보를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적용한 결과를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이제 베스트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버스의 빅박스, 3D 빅박스가 그려지고 아이디가 이제 140번으로 계속 트래킹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베스트 케이스는 이제 자동차가 이제 아이디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각종 뭐 거리와 이렇게 클래스를 분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잘 된 모습을 몇 개를 선별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 한계점과 향후 개선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텍션 부분에서는 저희가 뭐 AWS에서 도커로 이제 있다고 작업하는 이런 좀 뭔가 한정된 리소스를 좀 한정된 리소스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다 보니까 뭐 트레인 혹은 테스트 시 좀 많은 메모리가 필요했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좀 저희가 뭐 요구하는 성능에 맞지 않았을 때좀 원활하게 학습이 진행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트래킹 과정에서는 저희가 IO를 통해서 계산한 알고리즘 특성상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빅박스가 겹쳤을 때 이제 ID 스위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안해낸 해결 방법으로는 이제 트래킹 정보를 이제 3D로 구현을 해서 이제 겹칠 확률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IO 스레시홀드에 따라서도 이제 성능이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적절한 스레시홀드 값을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조금 시간적 여유가 없었게 됐고 이제 그렇게 스레시홀드를 줄였을 때 이제 빈번한 스레시홀드를 이제 적절한 스레시홀드를 찾았을 때 빈번하게 이제 아이디 스위치가 일어나지도 않고 같은 오브젝트에서도 이제 계속 아이디 스위치가 바뀌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SORT 알고리즘 내에서 쓰이는 이제 스코어라는 파라미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함수를 제공된 데이터셋에서 봤을 때 0.03부터 이제 뭐 99, 100, 100까지 다양한 숫자가 나타나는데 저희가 이 파라미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어서 이제 자료도 불충분해서 저희가 이 파라미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저희 이번 프로젝트의 한계점이 개선점이고, 네, 저희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